원래 변동성이 큰데 최근에 변동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안전한 이게 주식시장의 본 모습이다라고 최근 2년간 주식시장이 2020년 4월부터 항상 자고 일어나면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는 주식시장의 본 모습은 아니다. 오히려 2022년 그렇게 흔들리는 주식시장, 이런 주식시장이 그 본 모습이기 때문에 좀 수익보다는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서 본격적으로 자산 배분 전략도 가볍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올해 전망 자료를 이제 출간하신 걸 보면은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을 해가지고 미국채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올해 연말까지 한 3% 정도 이제 보셨는데요. 이 정도면 지금 상황에서 국채를 이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짜기 위해서 새로 투자를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미국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어느 정도까지 상승해야 이제 본격적으로 자산 배분을 하려는 투자자분들이 이제 미국채를 좀 편입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수준인지 좀 궁금합니다. 올해 매크로 환경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미국채 금리가 한 3% 근처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조금 높게 봤고요. 지금 그 생각은 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 19년 지금 인플레이션이 평균이 2.1인데 그 당시에 국채 10년물 평균이 2.5%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인플레이션을 고려한다면 3%는 조금 약간 보수적인 전망일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위험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전자산의 해지 수단으로 채권을 많이 샀거든요. 근데 만약에 위험자산 가격이 떨어져서 그 북이 줄면 채권에 대한 매도 세력도 조금 더 같이 느는 거죠. 그러면서 좀 위험자산 가격에 따라서 반대쪽 방향으로 가격은 같은 거죠. 채권 가격이 같이 하락하는, 맞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즉 금리는 올라가는 이제 그러한 메커니즘으로 조금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금리의 상단은 오히려 주식시장에 좀 달려 있을 정도로 조금 양시장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시장이 반대 방향으로 지금 조금 시속 게임을 하고 있는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튼 2%대 중반 정도 되면 기관 투자가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 것 같아요. 과거보다는 연기금이나 보험사들, 사적연금 보험들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에 안전 국채에 대한 수요는 정말 와글와글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다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 2% 중반이라고 그러면 정말 왜 안 사? 라는 정도의 이제 장기 지물이니까요. 그리고 어쨌든 길게 보면 듀레이션이 긴 종목, 긴 채권에 대한 수요는 왕성하기 때문에 이런 수요 때문에 안 갈 수도 있지만 아무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2%대 중반을 약간 변곡점의 어떤 시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말씀하신 대로라면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2.5% 이상을 넘으면 오히려 기관 투자자, 큰손 투자자 같은 경우는 주식 중에서 좀 오버밸류 된 걸 팔고 또 미국채 쪽으로 팔고 사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또 자산 배분하면은 최근에 원래 그동안 이제 워낙 금리가 계속 저점이다 보니까 채권은 너무 위험하고 채권을 대신하는 자산으로서 일드형, 인컴형 이제 자산군을 많이 편입했는데, 예를 들면 고배당주라든지 그런 자산군을 편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좀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배당주 펀드 같은 경우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개별 종목을 잘 이렇게 배당 투자를 하면 좋은데 종목 리스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꾸러미로 한 펀드가 오히려 조금 저는 안전해 보이고, 또 기관들이 여러 가지 배당주 펀드는 그동안 수익률이 좀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배당주 펀드를 좀 선호할 것 같고요. 개인분들이 직접 투자를 하신다면 어쨌든 연말 정도에는 올해 좀 후반기에는 배당주를 좀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자산 배분하니까 또 금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게 또 금값이라는 게 보통 실질금리 반대 관계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물가를 감안하면 또 금을 또 일부 담아라는 조언도 있고, 금은 도대체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결국 물가는 안정될 거고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금리는 조금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이 좀 제자리를 지키는 정도의 시세지, 뭐, 금으로 정말 인플레이션 해지하고 예. 투자 수익을 크게 누릴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할 때 어쨌든 이자를 안 주는 금은 조금 한계성은 있을 거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예. 네네. 그러면 또 섹터별로도 조금씩 진단을 해줬습니다. 21년도 4분기 실적 시즌이 현재 한창 발표를 이어가고 있는데, 올해 주식 중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유망한 섹터랑 부진한 섹터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앞서도 말씀 나눴듯이 좀 성장이 수반된 섹터나 기업들 중에 좀 너무 거품기는 없는 종목. 예. 그리고 뭐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 적게 올랐다, 그동안 많이 빠졌다, 적게 빠졌다. 이거는 조금 기준에서 좀 배제하시고 예. 종목을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큰 흐름에서는 지금은 성장주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정성장주냐, 조금 고성장주냐, 아니면 밸류에이션이 조금 착한 성장주냐, 밸류에이션이 나쁜 성장주냐, 고평가된 성장주냐, 이런 정도만 좀 구분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가 성장할 거냐라고, 실적주가 고성장주인데, 그런 섹터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섹터입니다. 뭐 배터리, 작년에 뭐 BBIG, 맞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바이오, 헬스케어. 근데 바이오 헬스케어는 작년에 어쨌든 큰 종목 중심으로만 오르고 대부분은 조금 안 좋았지 않습니까? 올해는 I에서 인터넷은 아니고 IT, 비메모리 혹은 뭐 조금 크게 봐서는 소프트웨어까지 IT의 다양한 어떤 IT 계열의 성장주가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시대 흐름상 맞을 것 같고요. 기업들도 거기에 더 투자를 하고 거기에 더 뭐 여러 가지 M&A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리고 G는 작년에는 게임이었는데 올해는 뭐 게임도 뭐 물론 뭐 많이 빠져서 반등을 할 거라는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G는 올해는 그로스, 성장주로 좀 인식해서 작년에 BBIG에서 조금 같은 이니셜이지만 좀 다른 어쨌든 성장형 종목에 초점을 전체적으로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피해야 될 업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밸류에이션 종목, 너무 뭐 좀 과다한 밸류에이션 종목은 금리 상승기에는 조금 피하는 게 상책일 것 같고요. 저신용 등급의 어떤 기업이나 그들이 발행한 채권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뭐 유상증자를 해서 재무 구조를 보강한 그런 기업들은 괜찮습니다. 네, 그런 기업들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신규 상장 기업들 중에 조금 너무 높은 평가를 받아서 성장성은 있지만 문제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서 주가가 옴짝달싹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락업이 풀리면서 대주주나 혹은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는 종목들은 연간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뭐 크게는 어쨌든 BBIG가 조금 철자를 바꿔서 배터리 바이오는 그대로 가되 이제 인터넷이 IT로 바뀌고 또 게임이 그로스로 바뀐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결국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한국 주식은 전체적으로 시크리컬 주식의 비중이 많고, 결국 미국 등 선진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호전되면은 이제 한국의 수출 지표가 개선되면서 그게 또 국내에 있는 많은 상장사, 수출 기업으로 구성된 상장사들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 연결되는데요. 혹시 뭐 올해 수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올해 뭐 10%는 성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지만 수출 단가, 인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수출 단가도 같이 오르고, 그래서 작년에 수출 물량 중심으로 좀 개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뭐 수출은 선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주에 대해서는 계속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수출주는 그래도 전년 대비 증가 속도는 떨어지지만 10% 정도 성장하면서 수혜주에 또 주목하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내 한국 내수 경제만 보자면 점점 소비나 아니면 이런 여력이 구조적으로 좀 장기 침체, 정체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나라가 좀 이게 출산율도 요즘 0.6 뭐 이러고 있습니다. 노쇠해가는 상황에서 한국인 투자자라면 좀 부의 미래를 좀 어떻게 그려나가야 돼요? 네, 길게 보면 뭐 지금 금융자산 비중이 조금 올라가는 시대에 처해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을 뭐 좀 동학개미, 서학개미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젊은 층이 좀 주도를 하고 있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인구 고령화와 잠재 성장률의 둔화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인 자산을 100으로 보면 부동산 자산이 아직도 60% 정도 되거든요. 이게 조금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조금 더 낮아질 것 같다. 또 한국의 좀 특수성도 있고요. 고령화라는 그런 측면에서 금융자산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추세의 물결을 좀 타야 될 것 같고요. 금융자산 안에서 주식 비중이 지금 19.4%인가 그러는데 사실은 뭐 미국보다는 낮지만 미국은 한 35% 될 겁니다. 좀 다른 선진국보다는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은 저는 이 19.4%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또 올라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라가게 만드는 좋은 기업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중심으로, 주식 투자 중심으로 혹은 직접 투자나 펀드 중심으로 그 금융 투자 안에서 주식 비중이 좀 올라가는 추세일 것 같아서 그런 쪽에 좀 편승하시라. 전체적인 자금의 포트폴리오 계획을 좀 고정자산보다는 유동성 자산, 금융자산 안에서도 다른 자산보다는 현예금 보험보다는 주식형으로 조금 초점을 더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 나눴듯이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은 좀 해외 주식 비중은 일정 비중을 뭐 디폴트로 일정 비중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외 주식 중에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말씀 나눴듯이 저는 미국에 올해는 어쨌든 더 이런 미국의 좋은 주식들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회를 좀 기회 삼으실 거를 좀 권유드리고요. 또 신흥국 안에서는 또 괜찮은 나라들이 좀 보이거든요. 가령 뭐 베트남이라든지 작년에 많이 올랐습니다만, 인도도 많이 올랐고요. 근데 올해는 인도는 사실은 좀 수입 물가 부담이 높기 때문에 성장률이 좀 주춤할 것 같고, 베트남은 원자재 수출국이기도 하면서 인구 구조가 좀 젊고 또 생산 기지에 좀 반사 이익도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사 이익도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라면 뭐 올해 전체적으로는 뭐 다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더라도 아주 길게 봐서는 뭐 그런 프론티어 이머징도 좀 관심을 가지실 걸 권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너무 어두운 톤으로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한데 사실은 주식시장은 원래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원래 변동성이 큰데 최근에 변동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안전한 주식시장이 이게 주식시장의 본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은 안 계시지만 그렇게 믿게 됐어요. 최근 2년간 주식시장이 2020년 4월부터 항상 자고 일어나면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는 주식시장의 본 모습은 아니다. 지금 오히려 2022년 그렇게 흔들리는 주식시장, 이런 주식시장이 본 모습이기 때문에 좀 수익보다는 먼저 리스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서 이 지수나 혹은 이 종목이 떨어지면 몇 %까지 떨어질까? 이게 본인이 투자자가 감당할 수 있는 좀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러니까 낮은 어떤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만약에 이렇게 포착하시면 과감하게 올해는 좀 투자하셔도 괜찮을 상황이지만 반드시 하락 위험은 항상 따지는 어떤 습관을 올해는 조금 가지시면 더 좋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좋은 종목 잘 선별하셔가지고 성공적인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